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페르소나, 그죠? 한 번 더 봅시다. 235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외부세로 표출되는 자, 공적인 얼굴을 페르소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소나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유익하나, 그것에 심취하거나 빠져있으면 자기 소외를 가져오고, 특히 한국 사회는 페르소나가 강조되며 개인이 싫든 좋든 그 역할에 따르도록 강요되는 사회이다. 가면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죠? 그 역할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욕구, 사회적 욕구가 일치하지 않을수록 이 또한 차이가 클수록 스트레스는 엄청나게 심하다는 거야.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내 성격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그죠? 우리는 사회생활할 때 어느 정도의 적당한 가면을 쓰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게 도가 넘어서면 어때요?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아나마, 아니무스, 아니마, 아나마가 아니라 아니마,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자신 안에 있는 반대 성적인 심리 요소를 가리키는 분석 심리학이다. 그러면 아니마는 뭐냐? 무의식 속에 다른 이성의 속성으로 남성 속에 있는 여성적 심리, 그러니까 다른 요소가 들어있는 거, 내 안에 다른 요소가. 그래서 남성에 있어서 지금 다른 성으로 전형적인 여성에 관해서 경험, 부드러움, 헌신의 모든 것들을 아니마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마 여기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다른 이성이라고 그랬죠. 무의식 속에 다른 이성의 속성으로 남성 속에 있는 어떤 남성 속에 있는 여성적 심리, 그러니까 반대 여성의 남성, 남성의 여성 이런 심리가 들어가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아니마. 그러면 이 남성 속에 있는 여성적 심리 요소를 아니마라고 했으면 그러면 여성 속에 있는 남성적인 심리 요소는 뭐냐? 아니무스. 그죠? 그러니까는 남성들 속에 있는 여성적인 심리 요소를 뭐 이제 외워버리죠. 남성들의 속에는 여성적인 부드러움이나 헌신 이런 거를 뭐라 아니마. 그러면 여성의 속에 있는 남성적인 심리 요소를 뭐라 그러냐? 아니무스. 그래서 여성에 있어서 다른 성으로 조상 대대로 남성에 관해서 경험, 즉 강하고 용감한 것 등의 모든 것들을 아니무스. 그래서 아니마나 아니무스는 서로 반대인 성격. 그래서 아니마는 뭐라 했어? 남성의 여성성, 아니무스는 여성의 남성성. 그러면 이제 그림자를 봅시다. 그림자는 뭐가 있나요? 그림자는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 맨 230쪽에 맨 위에 보면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정신의 전체적인 통합을 지향해 나아가게 하는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하는 정신 요소이다.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성을 가지고 우리가 내 안에 서로 반대되는 성을 가지고 사는 역동적인 정신 요소이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그죠? 그다음 이제 그림자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당사자 자신의 성을 대표하고 동성인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태고 유형이다. 그림자. 그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성격이 어둡고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동물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그림자는 어디 돼요?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 모두에게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림자에 대한 통찰은 그 옆장에 보면 그림자에 대한 통찰은 자기 자각과 성격 통합의 첫걸음이 되고 자아와 그림자가 조화를 이루면 어떻게 되는데 아까 사랑 자신 당사자 자신의 성을 대표하고 동성인 사람과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태고 유형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에 대한 통찰은 뭐다? 지금 자기 자각, 성격 통합의 첫걸음이 되고, 그 다음에 자아와 그림자가 조화를 이뤄서 자아와 자기 그림자가 조화를 이루면서 활력이 넘치게 된대요. 그래서 융은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은 이 그림자의 투사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았으나 이 투사 때문에 그림자를 인식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자신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했던 그림자가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내가 외면했던,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림자가 상대방에게서 발견될 때 적개심이나 질투심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외면했던, 내가 억제했던, 어떤 부분이 상대방에서 발견된다면, 그래서 어떤 적개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갖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으면 적개심이나 질투심을 느낀다는 거죠. 이게 그림자예요.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한 성격 전체 중심이다. 그래서 성격을 통합하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게 자기다. 그래서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한 성격 전체의 중심이라고 그랬죠. 성격을 통합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괄하는 전체 인격, 그 다음에 정신의 중심이 된다. 그래서 자아가 의식 세계에서 나라면 자기는 뭐, 그러니까 자아가 의식 세계에서 나야. 그러면 자기는 여기서 셀프 무의식 세계에서 모두 포괄하는 진정한 나를 의미하고 또 성격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통합성을 추구하는 원형이다. 그래서 융은 자기 실현이 인간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았다. 자, 융은 자기 실현이 인간 삶에 있어서 뭐다?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았다. 그러나 여기 나오네요. 그러나 개성화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의 미숙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무의식의 중심에 묻혀 있어서 그 다음에 다른 원형, 그죠? 콤플렉스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자기는 성격 발달의 목표로 성격의 통합, 안정성, 평형을 제공하지만 도달하지는 않는다. 좀처럼. 그럼 이제 개성화를 봅시다. 개성화. 자, 얼만큼 남아있나를 한번 봅시다. 개성화는 생애 전체에 걸친 과정으로서 개인이 심리적으로 분할할 수 없는, 그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여러 갈래로 나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개성화는. 그래서 개인이 심리적으로 분할할 수 없는 개별적인 존재 또는 전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러죠. 태어나면서부터 그죠? 그래서 전체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개성화. 그래서 생애 전체에 걸친 과정으로서. 그럼 여기서 봅시다. 한 번 더 봅시다. 여기서 자기는 여기서 보자. 자기는 중년기에 이르기가 셀프, 중년기에 이르기까지 표현되지 않다가, 그죠? 중년기까지는 자기라 이 셀프는 표현되지 않다가, 우리가 개성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실현, 자기를 충분히 도달하도록 하여서 자기가 표면화된다. 그래서 중년기에 도달해서만 자기가 나타나면 나라는 걸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융에 따르면 자기 실현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인식. 자기 실현보다 더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셀프. 자기. 그래서 중년기는 인생의 반을 살아오면서 자기의 가치나 행동을 재검토하는 시기다. 그죠? 재검토하는 시기로 인생의 후반기는 내면 초기에 여기서 재검토하는 시기 인생의 전반기와 외부 세계와의 적응을 통해서 자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따라서 자기 실현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인식이라고 그랬죠? 그죠? 융은 자기 실현을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자기 인식, 나를 느끼는 거. 그래서 자기 실현은 결국에 자기 자신의 개성을 찾는 개성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알겠죠? 이 개성화는 생애 전체에 걸친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인이 심리적으로 분할할 수 없는
개별적인 존재, 전체성, 인간은 태어나면서 전체성으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격 유형과 발달. 융은 1921년 저서에서 심리 유형론에서 성격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 심리 유형론에서 그래서 외형적 내향성의 두 가지 태도에서 정신 에너지인 리비도 방향이 외부의 대상으로 하면 외향성이고 내부의 대상으로 정신 구조나 성찰로 향하면 내향성. 근데 저는 정신 구조가 어떨 때는 외향인 것 같고, 어떨 때는 내향인 것 같고, 좀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봅시다. 외향성, 엑스트로버전. 그래서 정신 에너지, 외향성은 리비도가 객관적 세계를 지향한다. 그래서 에너지가 외부 세계를 향해 있어서 남성적이다. 이 외향성은. 그죠? 이런 유형의 특징으로는 폭넓은 대인관계, 이 외향성, 사교적, 정열적, 활동적, 적극적, 능동적으로 외부 변화에 쉽게 적응하고 혼자보다는 타인미 사회에서 대인관계 상황이 부담이. 그럼 저는 외향성이에요. 여기 다 나와 있네, 저희 관해서. 그래서 진취적이고 실천적이며, 그죠? 진취적이고 실천적이며, 그 다음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때로는 사려 깊지 못하고 이거 제 성격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좀 다혈질이다. 저는 다혈질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적을 받으면 꼬리를 샥 내려버리는 그런 스타일. 내가 너무 좀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꼬리를 내려요. 왜? 이 다혈질이다 보니까 깊이 사고를 안 하는 거야. 깊이 생각을 못 해. 그냥 즉흥적으로 이건 아니야. 그래서 막 부르부르부르 하다가 조근조근 상대방의 설명을 들으면, 그렇군요 하고 꼬리를 내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외향성, 선생님들이 지금 한번 보세요. 외향성인지 이제 내향성은 어떤 사람이냐? 리비도가 주관적 세계를 지향하고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많고 내적 가치 기준에 의해서 행동하고 그래서 외향성과 반대로 에너지가 내부를 향할 때 편안하며 여성적이다. 저는 외향성이에요. 그죠? 그러면 외향성과 반대로 에너지가 내부리한테 편안하고 여성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특징으로는 깊이 있는 대인관계, 조용하고 신중하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이해하고 경험하는 성향이다. 때로는 정확하지만 내향적이기 때문에 조용조용히 혼자 차분차분 일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때로는 정확하지만 융통성과 결단력이 없고 소극적이고 적응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에너지를 보충하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여기 나오네. 피험자가 그저 파티에 가기보다는 어때요? 집에서 책을 읽고 있는 편이 더 좋고 편안하다고 대답한다면 이 대답은 어때야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외부에 가서 사람들과 만나서 어울리고 뭐 이게 홈파티 같은 거 하는 거 이거보다는 나는 혼자 집에서 책 읽고 조용히 사색하는 게 좋아 하는 사람은 무슨 형이다? 내향형. 저는 절대로 내향형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자, 봅시다. 이제 정신 기능의 네 가지 기능. 정신 기능은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를 지각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정신 기능 외부 세계, 내면 세계 지각해서 이해한다. 그래서 사고, 감정, 직관, 그리고 감각을 정신 세계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 사건, 생각들을 지각할 때 나타나는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 과정을 감각, 직관, 인투이션. 그래서 이 비합리적 기능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thinking, 그죠? 우리가 인식한 바에 따라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들의 차이점을 알 수 있도록 판단하는 과정은 뭐로 나눈다? thinking, 사고와 지금 이 감정으로 이 사고와 감정은 합리적 기능으로 분류한다. 다시 한번 어떤 결론, 우리가 인식하는 바에 따라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의 차이점을 알 수 있도록 판단한 판단 과정은 어떻다? 이 사고와 감정은 합리적 기능으로 분류한다 이거죠. 사고와 감정은 합리적 기능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감각, 직관, 사고, 감정 이거는 이거 하고서 시간이 남으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MBTI가 나왔습니다. 마이어스 브릭스 스타일 인디케이터. 그래서 MBTI 기초는 융의 심리 유형론에서 각 개인이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각 개인이 외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인식 기능과 자신이 수집한 정보에 근거해서 행동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판단 기능에 있어서 각 개인이 선호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게 출발한다. 따라서 이 MBTI는 서로 다른 성격 유형으로 대인 관계, 부부 관계에서 갈등이 유발되면 성격 유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그래요. 우리가 성격 다 달라요. 그죠? 어떻게 같아? 어? 부부가 같이 살다가 헤어지면 어떻게 해? 남보다 못한 관계로 변하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그래서 이해하고 서로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거야. 서로가 상대방의 독특성과 차이점을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저는 제 남편은 60년생이거든요. 참 어떨 때 보면 마음이 짠해. 나랑 결혼 안 했으면 다른 여자랑 결혼했으면 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을 텐데 나랑 결혼해서 좀 안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짠한 마음으로 의리로 저는 바라보고 어떻게 욱하고 뭐 한마디 하고 싶지만 또 그죠 참아내고 그래서 여기서 서로 상대방의 독특성 차이점을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래서 MBTI는 융의 이론의 바탕을 둔 성격 유형 검사로서 네 가지 차원을 조합한다. 그래서 이 첫째, 자아, 그죠? 241쪽에서 자아와 대상과의 관계에서 자아가 주체가 되어 반응하는 외향성,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자아와 대상과의 관계에서 자아가 주체가 되어 반응하는 외향성. 또 외부 자극이 왔을 때만 반응을 나타내는 내향성.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외향성. 그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막 사고하고 뭐하고 그죠? 다 판단하는 외향성. 근데 어떤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졌을 때만 반응하는 내향성으로 나눈다는 거죠. 둘째는 관련된 정신적 기능에서 합리적 자원인 그죠? 사고, 감정, thinking, feeling.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아와 관련된 비합리적 자원의 직관, 감각. 그 다음에 감각과 직관을 통한 인식과 사고와 감정을 통한 판단으로 진 인식과 판단. 이 네 가지로 성격 유형 검사를 합니다. MBTI는 융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융의 바탕으로 해서 이론을 자, 이제 발달 단계를 봅시다. 융은 그해져서 인생의 단계에서, 아까 융은 몇 년도에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사망했죠? 61년도에 사망했죠? 이게 사망하기 전 1년 전에 인생의 단계라는 이 저서에서 인생의 발달 단계를 논하고 있는데, 그는 생애 주기를 네 단계로 또 설명했대. 네 단계로. 융은 생애 주기를 네 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융은 연령별 발달 단계를 정교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발달 단계 정교하게 설명하지 성격 발달을 네 단계로 아동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성격 발달을, 그러니까 발달 단계를 네 단계로 나누지 않고 뭐를 네 단계로 나눴다? 성격 발달을 네 단계로 나눴다는 거죠. 자, 이제 아동기를 한번 봅시다. 아동기는 출생에서 시작하여 사춘기 또는 지금 여기서 뭐예요? 성숙기까지 계속이 되는 거죠. 이 단계는 아동기는 어떻다? 사춘기 또는 성적 성숙기까지 계속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동복지법에서 아동기는 아동복지법이에요. 아동복지법에서 이 아동기는 18세까지를 아동기라고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몇 세까지를 아동기라 하면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아동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출생에서 시작하여 성적 성숙기까지 계속이 된다. 그래서 정신생활이 모두 본능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최초의 몇 해 동안 어린이는 의식은 있지만 지각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 전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의식은 있지만 이 지각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직관이나 지각이나 이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다? 부모에게 의존해 있다는 거죠. 이 아동기 때는. 그래서 이 단계 후반이 되면 이 아동기 후반이 되면 어느 정도 기억이 연장되고 또 주위에 자기 동일성의 감각, 나라는 거, 그다음에 이런 게 결부된 지각이 쌓여서 동일성의 감각과 결부된 지각이 쌓여 자아 콤플렉스가 에너지의 공급을 받아 개성화되기 때문에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는 자기 자신을 1인칭으로 일으키서 나가 하면서 그러니까 1인칭으로 이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 유전, 어린 시절의 부모와의 경험, 교육 등으로 많은 조건에 의해서 능동적이고 수동적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어렸을 때 보면 나가 뭐면 뭐 해. 내가 먼저 할게. 내가 뭐뭐 할게. 그죠?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는 유전 플러스 부모의 경험, 그 다음에 교육 등으로 해서 많은 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능동적으로 그 다음에 수동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아동기 때는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면 어린이는 이제는 어때요? 이 부모라는 이 환경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청년기 및 젊은 성인기. 젊은 성인기니까 아마 40세 전후일 것 같아요. 요즘은 청년을요, 39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사춘기에서, 그러니까 13살부터 40세 전후의 나이로 이 단계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는 것은 사춘기에 일어나는 생리학적인 변화다. 생리학적인 변화다. 그래서 융에 따르면 이러한 생리학적 변화는 어때? 정신적 혁명을 가져오죠. 정신적 사춘기가 오잖아요. 사춘기. 어? 이 청년기, 사춘기에서 정신적 혁명을 가져오고 융은 이 시기를 정신적 출생이라고 부르며 정신이 형성되는 시기다. 그래서 어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그러나 청년기는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기라고도 말한다. 그래서 이 시기는 생애 전반기로 외적, 그 다음에 신체적 팽창의 시기로 성숙함에 따라서 자아가 발달하고 외부 세계에 대한 그저 이 청년기면 젊은 40대 전화기까지는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가 대처 능력이 향상이 되고 발휘되는 이런 시기라는 거죠. 잘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준비, 적응, 자각이 충분히 발달이 되면 아동기의 활동에서 직업 생활로 여기서 그러니까 잘 완성품이 이루어지면 이 아동기의 생활에서 이 성인기, 이 직업 생활로의 이행은 별다름 없이 순탄하게 간다는 거니까 아동기 때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아동기의 환상에 매달려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유아틱하게 된 거죠. 여기서 더 점프를 해야 되는데 그 아동기 때 그 사고에 젖어 있어. 그러면은 청년들은 더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개인들은 타인과의 교제를 통해서 사회의 보상을 가능한 한 많이 성취하죠. 더불어서 남성과 여성의 각자의 측면의 성공을 얻기 위해 이제 어떻게 되겠어? 이 청년기, 젊은성기 39세까지는 막 부단하게 노력을 하겠죠.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겠죠. 어? 그 다음에 잡을 통해서 다른 잡으로도 이동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여기서는 확고한 자기만의 외향적인 가치가 완벽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 관계 요구에 확고하고 완고하게 대처해서 자기 자신 및 가족을 위해 물질적인 만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청년기 젊은 청년.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중요한 게 아동기에서 잘 일어나고 그 다음 단계 젊은 성인까지 잘 이루어져서 사회생활을 스무스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청년기 젊은 성인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전에 다 얘기했고요. 이제 중년기를 봅시다. 이 3단계인 중년기는 40세 전후에서 노년기 전까지가 64세까지죠. 변화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시기에 관심을 갖게 된 융의 대부분의 한정이 이 3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중년기란 말이에요. 중년기에 여러분들은 노년기 이후의 삶을 인생 2모작, 인생 3모작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회복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대체로 많든 적든 외적 환경에 잘 적응해야 되고요. 가정과 사회에서 주의는 안정되어 있고 시민으로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당한 만족감을 얻는 시기다. 그래서 중년기에는 자기 실현을 위해 자기를 인식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시기로 설명한다. 이제 중년기에는 뭐라고요? 자기 실현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자기 인식이라고 했죠. 그죠? 얘기했습니다. 나왔습니다. 여기 또 나오네. 중년기에는 자기 실현을 위해서 먼저 뭐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자기 인식을 하는 과정이 시작하는 시기로 설명이 된다. 자, 이제 노년기를 봅시다. 어때요? 이 시기는 인생의 마지막 아주 노령의 시기이다. 그런데 거의 융에게는 흥미가 없대. 노년기를 융은 아동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대요.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똑같아. 아이들하고 똑같아. 삐지기도 잘하고, 편가르기도 잘하고. 그래서 노년기에는, 근데 어르신들이 참 많이 외로워하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을 보니까 한 번 전화하면 끊을 생각을 안 해. 왜? 대화를 하고 싶으니까. 외로워서. 자식들한테 전화하면 엄마 나 바빠. 다음에 통화할게. 그러면서 끊는다는 거죠. 그래서 노년기에는 명상과 회고가 많아지고 죽음 앞에서 삶의 생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시기라는 거죠. 이 시기는. 그렇습니다. 참, 아,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실천과 연계 및 평가를 봅시다.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근데 지금 선생님들 중에서도 벌써 65세 이상이 됐을 수도 있고요. 지금 30대도 있고 40대도 많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젊은 층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자기 실현을 하기 전에, 자기 인식을 먼저 함으로써 왜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거에 대한 자문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노년기 지금 이러한 융은 죽음 위의 문제 주저하지 않았고 수많은 신화했구만 이런 거를 있었고 정신은 완전한 자기신을 달지 못했으므로 그 정신 생활은 또 사회도 계속된다고 추측할 수 있다. 누가? 융이. 자, 그러면 사회복지 시청과 연계 및 평가를 봅시다. 분석심리학과 사회복지 실천. 그래서 융의 이론은 인간 행동과 발달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을 주었어요. 그죠? 인간 행동과 발달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도움을 주었고, 특히 중년기의 개성화, 이 중년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격 발달에 대한 특성과 마음에 관한 연구는 어떻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중년기의 내담자를 이해하는데, 그제? 이 내담자를 뭐라 그래? 클라이언트.
많이 들어봤죠? 클라이언트. 그래서 융의 이론은 인간 행동과 발달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을 주었고, 특히 중년기의 개성화, 성격 발달에 대한 특성, 그 다음에 성격 발달에 대한 특성, 그죠? 그 다음 마음에 관한 연구는 뭐다? 이 실천 현장에서 중년기의 클라이언트, 다른 내담자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지침을 주대. 누구의 이론이? 융의 분석 심리학이. 그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대부분 클라이언트 치료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를 뭐라고 해서 이 내담자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대부분 클라이언트 치료 과정에서 비롯된 연구로 삶을 통합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무의식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임상사회복사가 적용이 가능하다. 자, 클라이언트 와서 연구로 삶을 통합하는데 필요한 경험.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무의식의 본질을 이해하는. 무의식에는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 그죠? 개인 무의식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용할 수 없는, 그죠? 여러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들의 저장소라고 그랬어. 집단 무의식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어떻게 돼서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 도움을 주는데 임상복지사가 적용이 가능하고. 그럼 세 번째는 뭐냐? 미시적 수준의 상담. 그죠? 미시적, 중시적, 거시적.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에서 어떻게 사회복지 실천에서 미시적, 좁은 의미, 중시적, 중간 단계, 거시적, 넓은 정책적인 의미. 그래서 미시적 수준의 상담. 그 다음에 정신치료의 접근에 대한 기여를 하였고, 마음의 관심인 통찰력의 중요성으로 면담, 즉 상담 방법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거죠. 다시 한번 세 번째는 미시적 수준의 상담, 그 다음에 정신치료의 접근에 대한 기여, 마음의 관심인 통찰력의 중요성으로 면담, 상담 방법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이 분석 심리학이. 그럼 네 번째는 인간의 페르소나. 여기 선생님들 다 기억하지 못하고요. 그냥 페르소나만 하나 기억하세요. 페르소나만 하나 켜고 아니마 그 다음에 내 안에 뭐야 지금 내가 여자네 내 안에 남성성이 있어 이건 뭐야 아니모스죠. 남자는 남성 안에 남자들은 자기 안에 여성성이 있는 거 아니마. 그래서 페르소나 하나만이라도 선생님들이 융의 분석 심리에서 이 가면 공적인 얼굴 가면 페르소나 이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페르소나의 개념을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능과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페르소나를 구축시켜서 클라이언트의 본성과 다른 측면으로 표현하게 하여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해 원조할 수 있다는 거죠.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해 원조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다섯째 봅시다. 융은 중년기에 무의식적으로 남아있는, 융은 중년기에 무의식적으로 남아있는 성장을 위해 잠재력과 새로운 이익 및 가치를 개발하고 사회적인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의식으로 남아있는 성장을 위해 잠재력, 새로운 이익, 가치를 개발한다. 중년기에. 그래서 사회적인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자, 여러분과 나를 두고 하는 일이에요. 그죠? 용은 중년기에 여러분과 나, 그다음 무의식적으로 남아있는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되겠어? 끌어올리는 겁니다. 끌어올려서 새로운 이익과 가치와 신념을 개발하고 사회적인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여기에 모든 게 응축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아셨죠? 그냥 외워버려. 융은 중년기에 무의식적으로 남은 이 잠재력을 끌어올려서 새로운 이치와 이익과 가치를 개발한다. 선생님들이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분석 심리학의 평가를 봅시다. 분석 심리학의 평가. 분석 심리학은 인간의 정신인, 그죠? 인간의 정신인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과 이해로 현대 심리학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얘기했다. 자, 무의식의 세계. 아까 융의 분석 심리학은 뭐라고 그랬어요? 개인 무의식, 말이 좀 꼬이네. 죄송합니다.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의 두 개의 층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인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과 이해로 현대 심리학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활용할 수 있는 융의 분석 심리 이론은 뭐예요? MBTI라는 성격 유형 이론에도 많은 결이 있다. MBTI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M, B, 마이어스 브릭스, T, 타입, I, 인디케이터, 성격 유형 검사. 아시겠죠? MB가 사람 이름이에요. 아빠와 딸. 누구의 이론에 근거해서 융의 분석 심리학 이론에 근거해서 이 성격 유형 검사 MBTI가 나왔다는 걸 염두에 꼭 두세요. 아셨죠? 자, 근데 분석 심리학의 이제 평가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계점에 도달했다. 잠깐 물 좀 마시고요. 자, 한계점에 도달했는데 어떤 한계점이냐? 첫째, 이론이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난. 선생님들, 지금 이 이론이 어려웠나요? 저는 선생님들한테 지금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론이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난과 다른 정신역동 이론에 비해서 체계적이지 못하고 개념의 명료성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비판을 받았다는 거죠. 이런 한계점이 있고요. 그 다음 둘째는 뭐예요? 신비로움과 둘째는 뭐예요? 신비로움과 초자연적인 것과 깊이 관련이 돼서 신비로운 거야. 그죠?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 전체성을 태어났다고 했죠. 그죠? 초자연적인 거. 그죠? 이 선제로부터, 종족으로부터 물려받은 보편적인 거.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것과 관련돼서 불안정하고 모호한 거는 이러한 걸 어떻게 하다 과학적인 검증이 어렵다는 거죠. 그죠? 이론이 너무 어렵고, 체계적이지 못하고, 개념도 명료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신비롭고 초자연적인과 관련이 되어서 뭔가가 불안정하고 모호해서 과학적으로 검증이 어렵다. 이러한 한계점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는, 여기 두 번째 나는, 그래서, 애매하고 과학적 검증이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치료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나타난 경험을 한 이론 위주로 신화, 뭐 상징, 연금술 등 실증적인 검증이 어렵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여 최고의 업적을 쌓고 상당한 지위를 얻은 남녀들이라는 것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 즉, 클라이언트의 경험보다, 그죠? 클라이언트의 경험보다 뭐해서 엘리트를 위주로 한 지적 상담 치료로, 이거는 클라이언트의 경험보다는, 그죠? 성공해서 뭐 이렇게 최고의 업적을 쌓고 상당히 어린 남녀들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 즉 클라이언트, 그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엘리트 위주로 한 지적 상담 치료로 자신의 이해가 부족한 클라이언트에게는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 성공하고 관련이 없이 그죠? 주위의 저기 뭐야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이 이론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이론을 클라이언트의 경험보다는 어느 사람들한테 저기 이 이론을 접목을 했냐면은 엘리트를 위주로 한 지적 상담 치료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해
자신의 인식이 부족한 이 클라이언트에게는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열심히 융의 분석 심리학에 대해서 달려왔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나고 선생님도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